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 개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생태계를 구축하고 5G 세계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5G 서비스가 가져올 모바일 혁명을 살펴봅니다. 갑자기 한쪽 청력이 나빠지는 돌발성 난청은 치료해도 환자의 3분의 1은 청력을 잃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병 후 2주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잡지나 신문처럼 상품과 콘텐츠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품을 소유하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모든 것을 구독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5G 시대의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최정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 본격 상용화됨에 따라 정부가 VR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VR과 자율주행차 등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와 함께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민간 분야의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YTN 사이언스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 서비스입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차세대 5G 이동통신이 가져올 모바일 혁명을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 도심을 주행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낮춰 진입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주변 교통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건 차세대 이동통신 5G 덕분입니다. 프로야구팀 SK의 홈구장 인천 문학구장입니다. SK의 상징인 비룡이 경기장 속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비룡은 5G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구현됐습니다.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사실상 정보 전달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바일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리밍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쓰면 뭔가를 파일을 복사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총각을 다투는 등 시장의 각축은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래 먹거리로서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촘촘히 연결되는 5G 이동통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5G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근 출산을 한 여성 10명 중 4명꼴로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출산한 기혼 여성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분만 방법을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은 42%, 자연 분만은 58%로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5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출산 때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졌는데 30대 초반은 40%, 30대 후반 47%, 40대 초반은 65%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료를 해도 환자의 3분의 1은 청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발병 후 초기 2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한쪽 귀 청력을 크게 잃은 돌발성 난청 환자입니다. 자고 일어난 뒤 갑자기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들려 곧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완치가 안 됐습니다.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이제 치료를 이제 몇 주 동안 했죠. 완치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했고.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 다르게 보통 한쪽 청력이 나빠집니다. 환자의 80%는 이명이, 30%는 어지럼증이 오는데 귀 안이 먹먹한 증상도 동반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큽니다. 연속된 3가지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이 3일 이내 떨어지면 돌발성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저주파만 떨어지거나 고주파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로 합니다. 일단 먹는 약으로 시작하는데 고막 안쪽에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쓰기 때문에 위벽이 상하기도 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증상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입원 치료가 권고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해도 3분의 1은 완치, 3분의 1은 부분 회복, 3분의 1은 끝내 난청이 돼 보청기나 와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발병 후 2주 이내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이 생기게 되면 2주가 넘어가게 되면 치료해도 별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약을 빨리 쓰는 수밖에 없어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발생이 많다고 추정돼 충분한 휴식과 고른 식습관이 요구됩니다. 전문의들은 양쪽 귀의 소리 크기가 다르거나 대화하는 소리가 작게 느껴지는 경우, 이명이 생겼거나 귀가 먹먹할 때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치사율이 20%를 웃도는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베트남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제주의대와 베트남 후에대학병원 공동연구팀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이 병원에 급성 열성 질환으로 입원한 베트남 환자 80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명이 SFTS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SFTS 야생 진드기가 이미 베트남에 존재했거나 철새가 베트남에 진드기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광할 때도 숲속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긴 소매 옷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채집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최근 10년 신고 환자의 약 90%가 40살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연령층 가운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큰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급성 뇌염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주의보는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 시간에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될 때 발령합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상품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물론 콘텐츠와 경험을 모두 구독하는 시대인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물건을 살 때 무엇을 살지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구독만 해놓으면 알아서 상품이 오는 그런 서비스가 최근 인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3월 25일이죠. 애플이 관련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예, 이번에 그 애플에서 연 새로운 이벤트 행사는 굉장히 신기한 게 새로운 하드웨어 공개가 하나도 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보통 애플은 아이폰 이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없는 그런 행사였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까지 네. 온갖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꽉 채운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예,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예. 과연 뭐길래 애플까지 뛰어들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좀 정의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요구르트 음료를 배달시켜 먹거나 예, 아니면 우유 신문을 배달이요. 예. 구독해서 보거나 이런 것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서비스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와서 일정액을 내면 좀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주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는 이번에 그 정액제 구독형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를 먼저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날 발표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맥이랑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TV 등 이제 애플에서 만든 기기라면 기종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토어고요. 예. 예전에는 기존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이제 부분 결제나 아니면 유료로 결제하면서 이제 사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월 정액,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딱 돈을 내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재 수십 개의 개발사와 손을 잡은 상태고요. 100가지가 넘는 독점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와 추가 비용도 더 이상 들지 않고 애플 계정을 가족으로 묶으면 요금제 하나로 한 최대 6명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부터 한 150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 성공 여부를 한 번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관련한 페이지가 열린 것으로 보아서 예. 좀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 그 구글이 조금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선보였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기를 가리지 않고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은 구글 스테디아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무려 4K 60프레임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뭐 정액제로 즐길 수도 있고 한두 개 게임만 사서 즐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이런 뭐 DBS 사양에 제한이 없다면요. 예. 그냥 내가 쓰는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으로도 정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게임용 PC나 콘솔용 게임기처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바로 그 뜻입니다. 네. 이게 바로 애플 아케이드와 이제 구글 스테디아의 가장 많이 크게 다른 점인데요. 기기를 정말로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독형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까지 게임 업계는 구독형 서비스를 점차 옮겨오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에 특정 게임기로만 예. 게임을 내려받아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플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은 비슷하지만 게임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고요. 구글 스테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작업은 다 저쪽 서버에서 하고 사용자는 게임 영상만 실시간으로 받아서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게임 업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게임 업계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게임을 만들 때 그동안은 어떤 컴퓨터에서는 돌릴 수가 있고 어디서 못 돌리고 어떤 게임기에서는 되고 어디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스트리밍 게임이 활성화되면은 게임 사양이나 어떤 이런 조작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장벽들을 그 게임 개발사들이 신경 쓰지 않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런 멀티 플랫폼 게임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넷플릭스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구독해서 이렇게 예. 여러 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도 역시 게임의 넷플릭스화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용자가 플레이하는 정보를 이제 계속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빼면 예. 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게임과 영상이다 이런 컨텐츠의 어떤 형식은 다르지만 네. 그 작동하는 원리는 굉장히 이제 비슷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뭐 게임 구독 서비스, 게임 아케이드죠. 애플 아케이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애플에서 영상 구독 서비스도 내놓았다고요. 이건 네. 어떤 거죠? 이번에 영상 구독 서비스와 뉴스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한꺼번에 내놨는데요. 애플 TV 플러스와 애플 뉴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예. 애플 TV 플러스는 이 애플 아케이드와 좀 비슷한데요. 이미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애플 TV 플러스 전용으로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나 아니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한 감독이랑 출연자의 최신작을 독점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애플 TV라는 기기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앱으로 바뀌었어요. 넷플릭스처럼 애플 TV라는 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삼성이나 LG TV에서도 이제 즐길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애플 뉴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통해서 예. 여러 언론사의 그런 뉴스들을 구독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애플 뉴스 플러스랑은 좀 차이가 있는가 봐요? 사실 이런 뉴스 서비스가 그 구독 서비스의 원조잖아요. 예.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이 뉴스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아이패드용 앱을 알아서 준비를 해야 했다면 애플 뉴스 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잡지와 신문 기사를 애플이 모아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 월 9.99달러, 그러니까 10달러 정도예요. 한 300여 개 잡지와 월스트리트 저널 또는 LA 타임스 같은 신문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월 정액 구독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월 9.99달러요. 그러면 300개 잡지를. 예, 매달 10,000원 정도 조금 넘는 돈으로 300개 넘는 그런 기사들을 구독해 볼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정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2017년 기준이죠.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독 서비스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시도는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미 안착한 구독형 서비스도 꽤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가 바로 이제 음악 듣기 서비스거든요. 예.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소비자의 약 41%는 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구독형 서비스가 보급되는 세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콘텐츠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었다는 거죠. 예. 디지털 정보 형태로 존재하니까 굉장히 보급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동통신망 속도가 이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함께 이런 플랫폼이 널리 보급되어 버렸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늘어난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예전 사업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기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뭐 스타트업과 대기업 가리지 않고 이런 구독 경제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 네. 이 구독형 서비스에 가입하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필요한 만큼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라면 필요한 달에만 결제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서비스상 해지 한번 하려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안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 해지와 재구독이 굉장히 쉽도록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쓰라는 거죠. 네.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 한 달에 한 $10 정도의 한 100여 개 가까운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는 수많은 동영상이나 음악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이죠. 넷플릭스가 예전에 한 말인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제 수면 시간이다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네. 이 말이 농담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다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자, 사용자에게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구독만 해두면 알아서 상품이 오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어떤가요? 사실 절대로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자가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자는 좀 금방 떠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춰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직접 뭐 콘텐츠를 만드는데 개입하는 형식으로 콘텐츠 배급사까지 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번 안착한 이용자들은 또 잘 옮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들 계세요. 네. 그래서 꾸준히 매달 안정적으로 좀 그 세금 같듯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콘텐츠 구독 서비스에는 잘 손을 안 대고요. 직접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 사업을 좀 선호합니다. 네, 뭐 기업 또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제품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하나의 장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꽃배달이나 셔츠, 자동차 등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구독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로 많은 구독 네.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도기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정기 배송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아마존 프라임처럼 가입하면 배송료 무료에다가 뭐 책이나 음악, 영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원제 묶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기 배송만 해서는 기존 우유 배달 사업 모델과 이제 굉장히 별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구독 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번거로운 구매 과정을 줄이고 또 소비자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정말 만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구독 경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냉장고를 가지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네. 예, 그래서 물건은 조금만 소유하고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우리 집 창고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반면에 또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피곤하게 될 거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많은 서비스를 묶어서 번들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큰 회사만 남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확실한 건 앞으로 사는 것보다는 빌려 쓰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 뭐 전문가들은 내년에 전 세계 구독 시장 경제 규모가 6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지만요. 앞으로 새로운 이 시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족들이 모여 주로 생활하는 집안 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쾌적한 실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물어봅니다.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 상태는 매우 나쁨입니다. 센서가 감지한 실내 곳곳의 공기 상태가 벽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자동으로 측정돼 후드가 연기와 냄새를 제거합니다. 한 건설사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미래형 스마트홈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은 공기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엮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공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틀어내고 배출된 미세먼지는 아래 흡입 장치가 빨아들입니다. 이르면 오는 5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환기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전열 교환기를 통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환기형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걸러진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내부와 외부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홈네트워크와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외기가 연동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차세대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아이디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공기청정기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93%, 한 달 전보다는 19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품질 불만 상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에어컨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52%, 한 달 전보다는 112% 늘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농지도 이와 비슷한 검진이 있는데 토양 상태와 분석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까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한 땅이 평평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고추와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하우스인데 농민은 매년 파종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흙을 떠 토양 검정을 맡기는 겁니다. 토양의 산성도와 유기물, 칼슘 등 작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정을 맡기면 작물 성장에 필요한 8가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힌 처방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토양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어떤 성분의 비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 검정으로 처방을 받은 뒤로는 그전보다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작물의 상태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작물에 영양분이 많이 가도 안 되고 적게 가도 안 되는데 12 처방서대로 처방을 하니까 고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주는 곳은 충북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필요 성분이 무엇이고 비료나 퇴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여부도 알려줍니다. 특히 토양 중에 영양분이 편준되어 있으면 양분 불균형으로 인해 영양분을 공급해도 작물이 정상적으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생육이 불량해지거나 생리장애 발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검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물에 필요한 옷거름과 밑거름 비료 추천량, 작물별 양분 필요량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 수확량 증대는 물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불필요한 경비까지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로 공인받는 게 UN 재해경감전략기구 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입니다. 울산시가 5년째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증을 받은 도시가 없을 만큼 까다롭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처럼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산과 바다, 하천이 있는 울산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재해에 걱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울산시가 UNISDR, 유엔의 재해경감전략기구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재난에 뛰어난 대처 능력을 갖춘 도시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크숍도 열고 해외 인증 도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업무 요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자료 준비를 만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방재안전도시 인정을 2, 3년이면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년이 지날 정도로 진행이 더딥니다. 발생하는 재해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회복 방안까지 170여 가지의 지표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전 세계의 25개국 47개 도시, 현재 우리나라 117개 도시를 포함해 전 세계 126개국 4,200여 도시가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울산시가 유엔의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주민 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또 충분한 피해 복구가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피해를 토대로 해서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정부가 지원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법과 절차를 따지다 보면 언제 조치가 되겠냐며 하소연합니다. 전제 조건에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뭐를 어떻게 얼마큼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그거를. 동해안 산불 수습 대책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데 잘 그렇고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농업과 관광 등 앞으로 다가올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민 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을 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을 뿐이라며 더 꼼꼼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규모 산불이 강원도를 휩쓴 뒤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타다 남은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건물은 폐허만 덩그러니 남았고 울창하던 숲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빛을 발했지만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나무 뿌리가 산불로 타버리면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산불로 2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동해시 삼화동은 2년 뒤 태풍 루사가 덮쳤을 때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폭우나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이른바 녹색댐 역할을 해줄 산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빗물에 토양이 노출되다 보니까 토양이 전체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양을 벗어나게 되면 랜슬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산사태 위험 경보를 나중에 여름에는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타다 남은 나무가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경우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부는 양간 지풍의 바람 세기는 태풍의 2배에 이르러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2차 피해 복구가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강원 산불로 일대 숙박업소가 휴업에 들어가거나 벚꽃 축제 등 지역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서 인근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지난 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온라인 댓글 등에서 5G 때문에 LTE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일부 비슷한 구간에 있었던 3G LTE 관계와 달리 5G는 4G LTE가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대역과 폭, 방식이 전혀 다른데요. 게다가 여전히 LTE 사용량이 90% 이상인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LTE 속도를 간과할 수는 없겠죠. 5G 서비스 도입으로 달라질 미래를 기대하며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